리차드는 클라인의 분석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양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석가의 분석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즉시 젖가슴을 공격하는 상징적 놀이로 변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클라인은 이와 같은 파편화와 분열 현상을 후에 편집 분열적 자리의 특징으로 기술했다. 젖가슴에 대한 리차드의 시의심은 특히 그것의 창조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66번째 면담에서 리차드는 클라인이 그 전날 자신이 어머니에게 표현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무엇인가를 해석했을 때 놀라곤 했다. 그는 면담이 끝나갈 무렵 클라인을 바라보면서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정신 안에서는 그러한 사랑과 존경의 감정과 병행하여 의식으로부터 분열된 공격이 행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클라인이 리차드가 그린 그림이 젖가슴에 대한 그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젖가슴을 두고 경쟁하는 그와 아버지의 성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해 주자 리차드는 클라인을 쳐다보면서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자신이 어떤 요리사를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늙은 거지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의 표현은 그녀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클라인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리사, 그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으로 젖가슴을 상징하는 그 요리스타를 향해 격렬한 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클라인은 후에 이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느낄 때마다 리차드를 자극한 신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면담에서 그는 2분 늦게 도착했고 2분을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그 2분을 그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두 개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자 그는 활기를 띠며 그것을 알아내다니 선생님은 꽤 영리하시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곧 아이스링크를 그렸고 그 안에 사람들을 나타내는 많은 점들을 그려 넣었으며 그 사람들이 빙판을 긁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그림을 중국인의 한거라고 불렀던 예전의 그림과 연관이 지었다. 그 중국인의 한거라는 그림은 소변과 대변을 사용한 공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클라인은 그의 그림과 생각이 젖가슴, 아이스링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중국인의 한거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이 공격성을 이후 저스댐과 관련된 박탈 경험과 연관을 지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니스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기에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인종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침략 군성의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중국인들의 한가가 무지한 아주 야만적인 어떤 것처럼 느껴졌을 이제 그런 선입견을 이 속에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서 이게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 편견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가가. 그 영국이 어쩌면 식민주의의 첨단에 있었던 나라 아니겠어요?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죠. 그 사회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가 드러나는 부분이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가죠. 곧 그의 임상 자료는 그가 환상 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클라인은 이 모든 행동들을 박탈 경험과 새 아기에 대한 질투로 인한 젖가슴에 대한 분노와 관련 지었다. 그 면담의 후반쯤에 리차드는 기차역을 그렸는데 그는 이를 블루잉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파란색이란 하늘색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클라인을 가리켰다. 하늘색은 리차드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어머니의 젖가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가 냄새 난다고 한 잉크는 그의 배설물을 의미했다. 따라서 클라인은 그에게 그의 배설물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하늘색의 어머니를 보호하고 분리시키려는 바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해 주었다. 그러자 리차드는 타원형 안에 두 개의 원과 하나의 작은 원을 그려넣고 타원형 바깥에 두 개의 원을 그리고는
그것들을 모두 점으로 뒤덮었다. 그 다음에 타원형 안에 더 많은 점을 찍고 이를 갈고 눈을 번뜩이면서 격분한 표정을 지었다. 클라인은 두 개의 원은 자신과 리차드 어머니의 젖가슴을 나타내며 리차드는 그것들을 이빨로 갈고 물어뜯으며 페니스로 상징되는 연필로 찌르고 소변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녀가 리차드에게 타원형 안의 것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R이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이것을 어머니의 몸과 뱃속의 아기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를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질투심과 연관시켰다. 주석에서 클라인은 리차드에게 박탈감과 질투심이 분명히 작용하였지만 그것을 안도감과 존경심의 표현에 이어서 뒤따라오는 시기에 찬 공격 환상으로 다시 해석해 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정신 분석에 관한 서술은 클라인이 성취한 대단한 업적으로 판명되었다. 클라인이 의도한 대로 이것은 잠재기의 아동을 분석하기 위한 그녀의 분석 기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녀의 사고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이론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임상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1960년 여름 학기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매우 지치고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는 증세의 원인을 오진했다. 손자 마이클의 돌봄을 받으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제자이며 친구인 에스터 B 부인과 함께 스위스에서 지냈는데 그동안 몸이 계속 쇠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심한 출혈을 했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암 수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그녀는 죽음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들과 남은 환자들에 대한 상세한 지시사항들을 남겼다. 그리고 자신의 출판에 관한 방침을 훈원하였으며 멜라니 클라인 재단에 일체의 저작권을 넘겼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부작용은 없었으나 수술이 끝난 며칠 후에 두 번째 출혈이 있었고 몇 시간 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활동적이며 창조적이었다. 제 질문은 리차드와의 면담 과정을 보면서 해석 과정 중에 성적인 표현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장에서는 양가 감정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애증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이중적인 감정들을 이 멜라니 클라인의 양가 감정, 이 개념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아이들의 분석에서 이런 성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양가 감정도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체험과 관련돼서 우리 좀 풍성한 나눔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게 어느 정도냐의 차이 같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성적인 표현인지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지난번에 교수님들 말씀하신 섹슈얼하고 센셜인가 그랬던 그 단어처럼 했을 때 감각적인 언어인지 아니면은 섹슈얼한 언어인지는 아이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수준 같은데, 근데 멜라니 클라인이 리처드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어떤 성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좋은 적가슴 나쁜 적가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해석 쪽에는 성적인 것보다 오히려 공격 성향에 대한 해석들이 더 많지 않나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근데 해석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쓴다는 게 좀 프로이트 쪽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동 이론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현대 클라이언트들은 얘기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학기에 내가 임상적 클라이닝이라는 책을 한번 번역본도 있고 해서 해볼까 지금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임상적인 쪽에서 클라이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까 우선 좀 보고 있어요. 클라이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이런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내담자를 보는데, 다 어느 방식으로 보느냐는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 느낌으로서는 대상관계로 접근하거나 대인관계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현대정신으로 접근하거나, 결국은 그 개개인, 특히 어린아이들인 경우 아니면 프리에드번 환자인 경우에는 그 정서에 공감해 주는 게 첫째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조이닝이라는 테크닉도 있고 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내담자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근데 이건 멜라니 클라인, 이걸 굉장히 판타시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이 능력이 있었던 분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분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런 쪽에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있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자 가지는 어떤 탤런트가 다른데, 이분 나름대로 이 판타시, 특히 어그레시브한 판타시나 어떤 섹슈얼 판타시들을 아이들에게, 이분은 두려움 없이 많은 경우에 그걸 다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판타시가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에게 그만큼 관심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 입장에서는 권위자가 자기에게 충분하게 어텐션을 주면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로서는 우선 큰 도움을, 아이들이 그 속에서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해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석의 정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어텐션이 우선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분들의 해석적인 접근,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코우식으로 봤던 어떤 이러한 공감, 엠퍼티, 또는 현대적인 분석에서 봐서는 이런 것은 조이닝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깊은 조이닝은 무의식의 조이닝 해주는 거죠. 이 아이가 무엇이 소망인가? 그 소망은 어디에서 와요? 결국은 프로이디안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 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스팅트에서 온다고 본다면, 그 인스팅트에 대해서 그걸 긍정해주고 같이 조인해주고, 그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그걸 논의해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닉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테크닉들은, 그래서 정신분석 라인들에 따라서 어떤 쪽에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어느 기법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클라인 쪽에 오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클라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잘 돌볼 수 있는데, 다른 라인 쪽에 클래식한 쪽에서 훈련 받으신 분은 이 멜라니 클라인적인 접근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도구를 쓰는 거지, 도구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여러 개 사다가 한꺼번에 막 섞어 쓸 수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법을 잘 이해하고,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한두 가지 잘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기가 훈련된 라인에서 특히 잘 쓰는 기법들을 우선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이해해 나가야 돼요. 그 한 가지 그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 다음 면담에서 그는 2분 늦게 도착했고 2분을 더 해달라고 요청했는 거를 두 개의 즉각성으로 해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고는 애가 말하는 것이 선생님이 꽤 영리하시군요. 글 알아내다니 이랬을 때 그 과연 정말 그렇게 의도했을까 아니면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해석을 갖다가 자기도 그거 괜찮은 해석이네 하고 수긍한 것인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상 자료들은 아무리 정확하게 기술을 내놔도 거기에 어떤 의미로 이 아이가 그 표현을 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보위원하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그냥 글로 쓰는 거나 말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때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놀래서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엉뚱한 생각을 지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해석이 굉장히 엉뚱하고 우리 생뚱맞은 그런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상 이렇게 몇 개의 사례만 가지고 논문을 막 썼을 때 저도 이제 이런 글을 읽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 한두 가지 사례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는 자기 이론에 맞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증거 인정 이렇게 막 특히 정신분석에 대한 논문들은 그런 개항들이 꽤 많아가지고 사실은 잘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잘 쓴 논문들도 있지만 어떠면 자기에게 편향된 어떤 것들만 기술하는 경우도 특히 요즘처럼 지면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논거에 와 맞지 않는 것까지 다 수용해낼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지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포뮬레이션하는 것에 맞는 것만 이렇게 추리다 보면 이게 너무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정서를 불러오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거 자체가 그 공부에 대한 저항으로 꽤 오래 작용을 해요. 그 이론 정말 나 접근해도 자꾸 나한테 별로 신빙성이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진척되지 않은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특히 보면은 이제 꿈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꿈 해석 그런 얘기 보면은 막 갑자기 읽기 싫어지는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이걸 꼭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또 뭐 끼가 맞춰보면은 말이 되는데 참 납득하기 힘든 꿈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꿈 해석 같은 게 프로이드 같으면 굉장히 조그만 걸 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판타지 세계니까. 그리고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저도 반복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그 중에 어디까지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그 새로운 것을 개척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주는 거지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프로이드의 글 중에 그 조크에 대한 것,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 농담에 대한 이런 글들, 그런 논문들은 외국 사람들이 못 읽어내요. 아무리 번역을 해도 그 미닝을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프랑스에서 번역해도 결국 독일의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고 영어로 번역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 고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임상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드는 게 우리가 리튼 랭귀지가 가지는 한계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고록을 세세하게 적어도 그것만 봐가지고는 그 정서가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1차 이걸 적은 사람이 일단 스크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 리플렉션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관계가 가까울수록 양가 감정도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리플렉션한 내용을 우선 좀 나눠주시고 다른 분도 여기 논의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 이제 참 제가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어릴 때부터 상당히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이중적이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해할 수 없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제 스스로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따스한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양가 감정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 양가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양가 감정 얘기하는 순간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 이제 형제인데요. 둘이 이제 같이 놀다가 싸우다가 이제 동생은 동생대로 또 형한테 불만 있고 또 형은 형대로 또 동생을 놀리고 같이 놀다가 싸우다 하는 그게 정말 이 애증 관계 같이 눈 뜨면 같이 붙어서 잘 놀다가 또 싸우다가 잘 놀다가 싸우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감정이라는 게 어느 상대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관계에서 어느 하나로만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어느 한 대상이 좋을 수만도 없고 싫을 수만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좋고 싫고 밉고 사랑스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그 관계 안에 이제 내재하는데 우리는 항상 관계를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양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감정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감정의 복합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얼건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그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양가 감정들이 아닐까. 네. 그래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이 양가 감정에 대한 체험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조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했던 시기심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시기심도 그렇고 양가 감정도 그렇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면의 심리 중에 하나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거기에 숨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시기심이라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시기심이 없으면은 자기 실현에 대한 그 에너지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양가 감정이라는 것도 애들 싸울 때 보면은 막 그 동생이 형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는 형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은 형대로 자기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동생을 억누른다면 동생은 거기에서 그 억누름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이 되기도 하면서 또 돕기도 하는 게 각자가 자기 실현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시기심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기심이 없었다면은 자기 실현도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양가 감정도 마찬가지로 시기심과 관련되어 있고 그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 실현에 대한 그 욕구가 숨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이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걸 자기가 가져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이거 훔쳐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그 가장 좋은 곳이 되고 싶은 거죠. 어쩌면 자기 셀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엄마 것을 훔쳐다라도 자기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파괴적으로 나올 때는 가장 이상적인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그게 병리적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진 귀한 것들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은 어쩌면 인격 성장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이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이 인격이 성장하는 거니까 아주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파괴적인 부분으로 돼서 상대에 대한 공격성으로만 가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병리적이어서, 그래서 건강한 것과 병리적인 것이 어떤 메커니즘은 같은데 실제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로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인가 파괴적인 것인가를 식별해내는 그 힘들이 이고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고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작용해버릴 때 폐해가 있는 것이지, 이 시기심이 꼭 부정적인 것이 이건 내추럴하는 거죠. 어느 아이나 다 가지고 있는 엄마 거 훔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가진 정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너무 좋다 나쁘다로 이분법으로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또 하나 아까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또 이분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최고로 좋은 것하고 최고로 나쁜 것, 이 속에 어느 정도 좋은 것인지가 각각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도 하나의 초심리학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심플리파이 된 의견일 수도 있죠. 현실 속에서는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대상인가 수없이 각각 다른 계층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공격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현재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또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격성이라는 것을 저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구별하고 싶어하고 그런 학자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제도도 저는 그런 배경에서 교육제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셀프 어서티브니스라고 하는 것과 어그레션을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성은 이건 생애 본능에서 온다고 보여요. 만약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삶의 본능이란, 왜냐하면 자기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욕구란 얘기예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장해내는 힘이니까 이건 파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격적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자체는 자기를 세우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 자기를 주장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루셀프를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은 이 셀프 어서티브니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뭐냐면 노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인격들이에요. 모든 경우에 yes, yes를 하는 이분들이 참 어렵다는 얘기가 자기를 주장해내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쪽에서 본다면 마가렛 말러시가 얘기를 하면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거죠. 대상과 자기가 분리돼야만 자기 엄마하고 자기 관계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도 내가 아니라는 어느 지점에서 서로 같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노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노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결국 셀프 어서티브니스가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 주장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개별화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유아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어서티브니스를 사용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건 어그레션의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그레션은 자기 모습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어그레션이죠. 근데 우선 자기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셀프 어서티브니스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같은 것 같은데 제가 애써 구별해 보려고 하는데 납득이 되나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셀프 어서티브를 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만 느껴지는 거죠. 자기를 주장할 힘이 없으면 이제 좌절이 오잖아요. 그 좌절에 대한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그레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트루 셀프하고 상관없는 어그레션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트루 셀프를 주장하는 것은 건강한 것인데 자기를 형성해가는 이거를 빌드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잖아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는 치매의 대상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치매가 일어나서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 자기가 좌절의 경험을 계속하는 속에 어그레션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이 어그레션은 좌절에서 오는 좌절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트루 셀프를 주장해내는 힘인 거죠. 이것은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선 좌절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를 주장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잖아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PTA라고 해서 Parent Teacher Meeting 이나 이런데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되면 1대1 면담할 때 우리 동양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가 선생님의 아이는 학교에서 질문을 하면 손을 안 드는 일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요. 대부분.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그 시시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가치도 없다고 그 정도는 다 아는데 무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는 아이는 모르는 아이로 일단 간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클래스 같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힘을 학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인커리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민자 가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인디펜던트하게 셀프 어서티니스를 가르쳐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때요? 부모님에게 셀프 어서티니스를 사용했다가는 혼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아까 양가 감정에 대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개인 수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랬는데 문제아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 하기 힘든 애들은 다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그런 애들을 되게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애들이랑 저랑 굉장히 잘 지내고 오래 그 과외를 하고 이렇게 친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성과도 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도 조금씩 이렇게 좀 나아지고 한 1, 2년 거치면서. 그런데 그때 생각이 굉장히 이상한 점은 그 엄마들이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선생님 안 바뀌고 이번에 우리 애가 올해 그거 하고 시간을 뭐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은 안 싫어하는 것 같다면 처음엔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냉랭해져요.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별 그게 없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별 이유 없이 오지 말라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돼서도 어떤 경우에 무슨 수업을 할 경우에 이제 저 옛날에 제 보육원 들어가서도 수업을 했는데 보육원 아이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했을 때 거기 원래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약간 제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은 느낌일 거예요. 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에 공부하면서 본인
본인의 자리를 뺏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아니면 음. 예, 무조건 제가 가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을 굉장히 잘 생각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임상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아이들 돌볼 때 보통 부모가 데리고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빨리 좋아져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부모님한테 아이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좋은데 또 한편에서는 굉장한 라이벌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축출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이 아이가 배신 때리고 지금 몇 번 만나는 이쁘장한 선생님한테 마음이 확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인 공격성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육원에 갔어도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 얼마나 매일 그 고생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멋진 선생님이 와서 애들에게 좀 잘해주면 애들은 금방 그쪽에 혹하여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엄청난 envy가 일어나죠. 엄청난 라이벌리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요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형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며느리가 참 시부모님을 5년, 10년 이렇게 애써 돌보고 계시는데 둘째 딸이나 셋째 딸 중에 뭐 1년에 한두 번 비치는 이 딸이 와서 선물 간단한 거 가지고 와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때 보이는 모습이 너는 참 좋은 딸이다 고맙다 하는데 자기를 매일 돌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때 느끼는 이 정서 이게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정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느끼는 정서예요. 아이들을 어디에 상담에 보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는 얼마나 나쁜 엄마인가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셀프어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담에서는 저희가 슈퍼비전할 때 꼭 부모님하고 말씀하시는 기회에는 부모님을 치료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니까 아이가 요즘 많이 어머님 도움으로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 공을 나눠야지. 제가 치료를 이렇게 했더니 아주 많이 좋아졌죠? 어머님 집에서 느끼시죠? 이랬다가 바로 파이어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또 아이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한주현님이 아이들이 조금 다른 사람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부터 길들여져 있는 어떤 패턴에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게 지금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던 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갈 때 부모가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이는 좋아졌지만은 나는 힘들 때가 돼가지고 원래 그 아이가 말하자면은 병리적 상태는 그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부모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굉장히 어렵냐면 보통 아이들 치료에 왔을 때 아이들은 그 가족 중에 가장 경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아픈 분은 그 부모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집안에 어떤 텐션이 걸릴 때
이 공격성이 가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간다는 얘기야. 어느 공동체나. 그러면 아이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화가 전부 아이한테 가는 사실은 부부간의 갈등이 부부간에 바로 전쟁으로 터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대한 비난으로 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를 변호할 자기를 디펜드할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비난받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어쩌면 아이가 특히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다시 되돌려 놓지 않도록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이 아이가 치료되는 것이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거기서 외부적인 저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치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부모님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주 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